견디며 눈대지 않고 응시하며 그것을 고도의 시적 언어에 담아냄으로써 그 고통이 일회적인 것, 국지적인 다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보편의 고통의 증언이 되고, 그렇게 하여 인간의 어쩌면 가장 양질의 부분이 상하지 않고 깨어있게 하는 글은 생겨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강의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늘 이상하게도 한 단어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것도 느닷없이 영어 단어 하나가요. Devotion. 헌신이라고 해야겠지요. 그런데 아마 예배라는 뜻마저 있어서 영어가 먼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바쳐진 삶, 온전하게 바쳐진 삶. 그런데 어디에? 문학계라고 한정하기도 실은 어렵습니다만 작가이니까 문학의 외연과 내포를 한껏 넓혀놓고 문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이며 본업에 나름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야 누가 있겠습니까만 한강 작가 같은 밀도의 헌신은 경이롭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또 있었던가 라고 묻게 됩니다. 저는 평생 해온 일이 독일 문학을 읽은 거라 제가 조금 아는 그 범위 안에서 두리번거립니다. 제가 잘 아는 게 또 저 자신이라 그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섞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망설임 없이 맨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1833년에서 1924년까지 살았습니다. 금년이 100주년입니다. 100주기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그가 쓴 장편소설 3편이 모두 미완성이고 남아있는 길고 짧은 조각글들도 다 불태우라는 유언을 친구 막스 브로트가 이행하지 않은 덕분에 카프카의 글들은 가까스로 살아남아 뒤늦게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서가 쏟아져 나오는 그의 문학이 수용된 건 겨우 반세기를 조금 넘습니다. 독일어로 쓰인 그 작품이 1950년대에요. 미국, 프랑스를 거쳐 실존주의자들 공로가 큽니다. 독일어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체코 문인인 카프카의 작품이 체코에서는 1962년에야 나왔습니다. 시작되는 산업화된 사회, 비인간적인 인간 소외의 징후가 돌출되던 시대를 그는 앞서 살며 보았고, 카프카는 관립보험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돈 버는 보험회사가 아니고 관립보험회사요.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들, 손가락이 잘려서 오는 사람들을 매일 만나며 살았습니다. 이런 사회 안에서 인간의 실존을 그는 눈아프게 들여다보았습니다. 현미경 눈으로요. 그 모든 것에 눈 감지 않는 그의 눈이 그렇게 비유됩니다. 네, 현미경 눈이라고요. 카프카 자신은 그 어디에도 진정으로 소속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체코에서 태어나 평생을 산 체코 국적인이지만 체코인이 아니었고, 프라하 한가운데 중심에 10분의 1쯤, 프라하 도시 10분의 1쯤의 사람들만 쓰는 독일어가 모태어였으나 독일인이 아니었고, 유대인이었으나 유대신앙이 없었습니다. 독일어를 썼다지만 그건 외떨어진 먼 섬의 언어 같은 독일어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어쩌면 그래서 소외된 현대인의 문제에 그토록 눈밝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을 나사 하나에 불과하지 않나, 심지어 버러지 아닌가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카프카는 아무런 설명 없이 곧바로 어느 날 문득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씁니다. 이 비현실을 너무도 현실적으로 그려냅니다.
마치 그 버러지가 자기 자신인데. 네,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왜 버러지가 되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지만 그 흉측한 해충이 된 그가 얼마간 목숨의 명맥을 잇다가 치워지는 과정과 주변 상황을 보면 그가 버러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보입니다. 대책 없이 암울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현실이요. 그러나 그런 작품을 읽는 우리는 애씁니다. 이런 비현실을 두고 이거야말로 현실이다. 현실이지만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만 놔둘 수는 없다.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네, 허구를 통해 전달되는 어떤 근본적인 진실, 일깨워지는 성찰이 있지요. 그리고 그런 걸 넘겨보지 않고 직시할 때 그나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아주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어쩌면 조금이라도 완화할 길을 누구든 나름으로 모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건 다름 아닌 허구를 통하여 어두운 현실이 너무도 치밀하고 적확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카프카 자신이 캄캄한 세계에서 조망을 갈망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글을 쓴 한 이유였던 것도 같습니다. 그는 문학에 명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라고 남들이 사는 삶에 대한 동경이 없었을 리 없지만 삶이냐 문학이냐 하는 질문이 대두될 때 그는 언제든 서슴없이 문학적으로 결단하였습니다. 빠른 단정하지 않고 섣부른 결론 내리지 않고 다만 진실을 쓰고자 했습니다. 매우 엄정했습니다. 그 엄정함은 단어 하나하나에도 쉼표, 마침표 하나에도 배어 있어서 그의 글은 가볍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이랬습니다. 나무들이란 제목의 서너 줄짜리 글이 있는데요.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무들. 우리는 눈 속의 나무 뜬걸과도 같기 때문에 마침표. 겉보기에 그것들은 그냥 살짝 늘어서 있어서 조금만 밀치면 밀어내버릴 수도 있을 것만 같다. 아니, 그럴 수는 없다. 그것들은 단단하게 땅바닥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러나 보아라, 그것조차도 다만 겉보기에 그럴 뿐이다. 네, 나무들이 쭉 섰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살짝 이렇게만 밀면 밀려버릴 듯하다. 그런 상황이다. 조금만 밀치면 밀어내버릴 수도 있을 것만 같아요. 거기까지가 제 수준입니다. 그 다음이 카프카입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다. 그것들은 단단하게 땅바닥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저보다 좀 나으신 분은 거기까지 가셨을 텐데요. 카프카는 그 다음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라, 그것조차도 다만 겉보기에 그럴 뿐이다. 아무리 나무가 단단하게 뿌리 박혀 있다고 그래도 내일 포크레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진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들어가는데 처음에 부정확한 부문이 하나 있고 마침표가 있어요. 우리는 눈 속에 나무 뜬걸과도 같기 때문에 마침표요. 우리 존재에 대한 이야기죠. 나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금방 밀쳐버릴 것 같지만 그래도 즐기고 또 즐긴 것 같지만 그래봤자 100년, 200년 가기 어렵고 뭐 이런 그 상황들을 이렇게 짧은 글에 응집시켜서 씁니다. 이런 글이라 저는 카프카를 저도 모르게 꿇어앉듯 정죄하고 앉아 한 문장 한 문장을 옮겨가며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카프카 읽기로 저의 문학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을 저는 저의 큰 행운으로 여기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날 눈앞을 가득 채웠던 어둠을 견뎌내는 한 방식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 방식이 어떤 대가로 체득되었는지도 조금은 보았고 결국 문학이 무엇인지를 숙연하게 느꼈기 때문이지요. 제 자신이 그런 길을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음으로 다가온 것은 카프카에게서보다 더 짙은 어둠 속에서 쓰인 시편들이었습니다. 1945년 이후 독일 시의 정상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는, 그러나 역시 카프카처럼 한 번도 독일에 산 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독일어로 된 글을 읽고 자랐기에 부모를, 동포를 살해하고 자신도 겨우 거기서 벗어난 살인자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시를 썼던 파울 첼란입니다. 루마니아 북부 우크라이나 접경지 부코비나에서, 그곳은 정말 소련 침공, 나치 침공 등등 최근세사의 온갖 부침이 일어났고 첼란이 살았던 도시 체르노비치는 현재 우크라이나입니다. 현대사의 격동과 타격을 몸으로 겪었고 그 후 여권도 없이 그야말로 나뭇잎처럼 흘러왔던 파리에서 번역으로 생계를 꾸리다가 후에는 명문 에콜 노르마르 슈페리에르에서 독일어를 가르쳤습니다마는 1970년 세네에 투신하고 만 사람입니다. 첼란도 1920년생이네요. 현대사의 어둠과 폭력을 고스란히 겪으며 가까스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시인입니다. 현미경륜이 아니라 죽은 자의 감기지 못해 혹은 산 자의 부릅뜨다 못해 돌이 되어버린 눈들이 그의 시위를 떠다니지요. 꽃조차 그에게는 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꽃, 돌, 내가 따라갔던 공중의 돌, 돌처럼 멀어버린 너의 눈. 이런 경직이 아주 조금 눈물 반 방울이라도 보일 만큼 풀릴 때 한편의 시는 적혔습니다. 짧은 시 읽겠습니다. 눈 하나 열린 5월 빛깔 서늘한 시간, 이제는 부를 수 없는 것 뜨겁게 입안에서 들린다. 다시금 그 누구의 목소리도 없고 아파오는 안구의 밑바닥, 눈꺼풀은 가로막지 않고 속눈썹은 들어오는 것을 헤아리지 않는다. 눈물 반 방울, 한층 도수 높은 렌즈, 흔들리며 너에게 모습들을 전해준다. 몇 권의 소설이 되어도 다 쓰기 부족한 삶의 증언을 파울 첼란은 산문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직 극도로 정련된 시로만 남겼습니다. 부조리를 극한 현실을 하나도 그대로는 보여주지 않는 시.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산문 이상으로 시대의 증언인 시, 그런 시를 파울 첼란은 썼고 아이러니하게도 애누리 없는 독일 현대시의 정점입니다. 그런 시편들을 하나하나 번역해가며 읽어가는 것으로 한 시절 저는 자신의 시대의 어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읽기만 하는 일조차 너무도 버겁고 고통스러워 그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쓴 뒤 저는 10년 이상을 마치 시인을 따라 저도 세느강으로 들어가 버린 듯 첼란의 책을 다시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극한의 어둠, 그러나 바로 그 어둠을 증언하는 시, 어렵사리 발언되는 한 단어 한 단어에 엄정하던 나머지 마침내 말을 잃어 침묵이 되고 마는 시. 첼란의 시는 그런 시였고 그 지점에서 시인의 생애도 끝에 가닿았습니다. 그런 글들을 읽다 보니 저도 함부로 말하고 쓰기 어려워졌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요. 파울 첼란에 대해 나름으로 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책 한 권을 썼지만
그게 어두운 시대와 고통의 언어라는 책이었는데요. 당시의 80년 광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은 단 한마디. 1980년 5월 나는 북독일 한 도서관에서 바울 젤란의 시를 읽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담입니다만 세상에는 눈 밝은 사람들도 많아 1980년 5월이라는 일자 표시 하나에서 제가 왜 그 책을 썼는지 읽어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만 젊은이들을 힘닿는 한 잘 가르치려 애쓰며 말없이 읽고 그냥 혼자 쓰고 좋은 글을 옮겨 전한 긴 세월이 제 생애의 대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자 하나 외에는 이외에 더는 못한 말, 남은 부채감이 저로 하여금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게 한 추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뒷산을 오르다가 마침내는 에베레스트에도 가듯 종착역처럼 가다운 곳이 거봉 같은 인물 괴테입니다. 그의 삶과 문학 또한 치열함의 극한입니다만 전혀 성격이 달랐습니다. 괴테는 어마어마한 작업을 했지요. 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인은 괴테의 지극히 일면이었고요. 큰 정치인이었고 작은 나라지만 현직 사부장관이었습니다. 평생을. 다방면의 자연과학자였고요. 식물학자, 동물학자, 해부학자, 지질학자, 광학자, 기상학자 다 꼽기도 어렵습니다. 광물 지질 연구한다고 강석도 18,000종이나 모았고요. 그림도 1,400점이나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면에 불과한 문인이 남긴 글이 바이마르판 전집 146권이고 편지도 2만여 통을 썼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늘 궁금한데요. 그것은 아마도 그야말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깨어있음, 호기심,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진정한 관심, 성찰, 그리고 꾸준함이었습니다. 긴 생애에 82세면 그때 82세면 요즘 100세도 훨씬 넘을 겁니다. 긴 생애에 매일 5시 30분부터 1시까지는 글을 썼고요. 1시에 식사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정치가 시작이 됐고 저녁에는 다시 극장이 소관이어서 대본을 쓰고 연출을 하고 출연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줄로 요약되는 이야기를 60년을 두고 쓰기도 했지요. 인간은 지향에 있는 한 방황한다. 그 한 구절을 12,111행의 정교한 시로 풀어낸 파우스트요. 괴테가 구한 것은 그가 빚은 인물 파우스트처럼 세계를 가장 내면에서 지탱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근본 물음의 답이었고 가 닿은 곳은 조감과 전망을 잃은 20세기 작가들과는 달리 어떤 본질적인 것의 통찰이었고 그 이리관지의 지혜는 하나로서 두렵게는 이리관지의 지혜는 다방면의 연구로 펼쳐졌습니다. 세상의 양극적 논리들은 그 극단을 언제든 양극이 있는데 유기적 상승으로 수렴해 가려 했고요. 들숨과 날숨이 심장의 응축과 이완이 생명의 기본을 이루듯 양극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지점은 생명의 원리의 구현과도 같아서 아름답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것이 공동체의 손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작품에서 파우스트가 악마와 계약을 하는데 악마의 봉사가 끝나고 계약을 종료하는 시점은 파우스트가 악마가 제공하는 모든 것이 흡족하고 또 자기 자신도 너무도 만족스러워 그런 어떤 아름다운 순간을 향하여 멈추어라, 너 참 아름답구나,
라고 외치는 순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눈 뜨고도 눈 먼 듯 맹목적으로 달려만 왔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노파우스트가 근심의 입김으로 눈이 멀어 다가졌는데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다른 악기조차 범접을 못하는데 근심은 열쇠구멍으로 스며듭니다. 네, 그래서 그 근심이 파우스트에게 평생 맹목적으로 살아왔으니 이제 눈 멀거라 하면서 입김을 불어넣어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의 입김으로 눈이 멀어 그제야 자신의 종말이 될 계약의 말을 내뱉습니다. 멈춰라. 너 참 아름답구나요. 그런데 그건 악마가 제공한 향락을 향해서가 아니라 눈이 멀자 비로소 떠진 심안으로, 마음의 눈으로 해안을 매립하여 생긴 남녀노소가 어울려 사는 낙토를 그려보는 순간입니다. 공동체의 꿈이죠. 자신의 삶에서도 괴테는 늘 소소하든 크든 무슨 나쁜 일을 보아도 자세히 뜯어보고 그걸 어찌 개선할까를 생각하고 무슨 좋은 것을 봐도 어떻게 이걸 나 혼자 알고 보나가 아니라 친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 득이 되게 알릴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정치가 괴테의 면모일 수도 있겠지만 천성일 수도 있지만 많은 생각을 하고 읽고 쓰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청년 괴테 자신의 질풍노도기의 곤두박질도 그렇게 수렴되어 큰 작품들을 남기며 극복됩니다. 화해가 담긴 원숙하고 아름다운 고전주의라는 다른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가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 시선이 이런 큰 인물에 가닿았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비록 흉내야 낼 수 없지만 저 혼자만 알기가 아까워서 전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괴테 마을도 지어가고 괴테 점집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오시면 재산이 많은데 세상에다 환원하고 있구나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재산은 1도 없는 먹물이고 제가 바보같이 무식하고 하늘이 도와서 이리저리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제 자신은 마무리로 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평생 글의 언저리를 맴돌며 살아왔습니다. 글을 배워 이런저런 좋은 글들을, 특히 공든 글들을 찾아 읽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지요. 글에 진 빛도 많습니다. 읽고 씀으로써 일어설 수 있었고 바른 걸음을 걸어보려 노력했고 무엇보다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따금씩은 걸어온 길을 돌아도 보게 되는데 저는 원래 글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천성이 워낙 소심해서 어찌하면 좋은 글을 쓸까 하며 매진을 해도 부족할 터인데 어찌하면 글을 안 쓰고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하며 도망만 다니다가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인생의 어느 지점쯤에선가 나름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깨달았거든요. 오래 많은 걸 읽고 별로 밖으로 내놓지 않는 글이라도 씀으로써 그래도 이만큼 사각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그 보잘것없는 글을 쓴 시간이 성찰의 시간이었던 것을 알게 된 거죠. 저만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가득한 고교 시절에 서울 시내 여러 학교 문예반 학생들이
모이는 글 모임에 조금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온통 큰 작가가 될 것이 약속된 것 같은 사람들만 모여서 잔뜩 주눅이 들어서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반세기도 훨씬 넘어서 어떤 한 기회에 그분들을 다시 만나보니 그 쟁쟁하던 소년 문사들 중 정말 미담께서 오셔서 칭찬하시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소년 문사들 중에 작가가 된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같이 아주 견실한 사회인이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글 쓴 사람은 다 작가 되면 세상은 작가로만 넘치겠지요. 아무튼 읽고 쓴다는 것은 꼭 작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수련이거나 직업활동만이 아니라 성찰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을 내놓기까지 한다는 건 뭔가를 전달하고자 함이니 좋은 글을 전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 전달할 것이 굳이 내 글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옮겨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이런 생각이 스쳐간 적은 있습니다. 그 공들여 읽은 것을 쓸 시를 삶으로 살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요. 그 실없는 야심을 얼마만큼 실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담 한 가지를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 촛불을 든 젊은이들과 몇 마디 말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에서 저의 해묵은 부채감이 조금 내비쳤던 듯 세상을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놓았으니 기성세대로서 젊은 세대에게 미안하지요. 그 처음 본 젊은이들이 제 손에 핫팩을 꼭 쥐어주며 이러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저희가 할게요. 얼마나 고맙고 든든하던지요. 저의 죄의식 어린 1980년 5월 곁에 2024년 12월이 이제 저희가 할게요 와 와서 가만히 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쌓아온 경험을 조금 바라건대 사랑으로 아우르며 조용히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젊은이들을 그저 가만히 바라보며 응원하는 일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년의 괴테의 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용입니다. 제가 소망하는 건 다만 제 존재에 가치를 두는 참 많은 친구들에게 차후에도 기쁨이 되고 유익하게 살겠다는 것뿐 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괴테의 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